중국 동해안의 공군 지휘부가 갑작스러운 비상경보에 휩싸였다. 평소라면 한국 경남 사천 상공에서만 시험 비행을 하던 KF-21이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감추더니 이제는 서해 상공으로 비행 경로를 옮겨 날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신 전투기가 중국과 맞닿은 바다 위에서 실전급 기동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군의 경계심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였고 그들은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해야 했다. KF-21이 서해로 이동했다는 소식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의 정보기관까지 동시에 자극했다. 전투기가 단순한 위치 이동만으로 국제 정세에 파문을 일으키는 사례는 흔치 않다. 특히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임에도 이미 국제 무대에서 실체적 전력으로 취급받는 몇 안 되는 기체다. 그만큼 성능이 빠르게 검증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여러 나라의 군 당국이 즉각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공군이 KF-21 시제기를 사천에서 충남 서산의 제20 전투비행단으로 이전하기로 공식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의 긴장감은 절정에 이르렀다. 제20 전투비행단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한미연합전력이 실제 작전 수준으로 움직이는 핵심 기지다. 불과 며칠 전에도 한미 공군은 이곳에서 5일간 24시간 연속으로 전투기 출격을 이어가며 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훈련을 진행했다. 이런 장소로 KF-21이 이동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 확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도를 가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서산기지의 지형적 이점이다. 사천에서는 프로펠러 훈련기인 KT-1이 추적용으로 사용됐지만 서산에서는 F-16급 추적기가 투입된다. 이는 KF-21의 고기동 시험, 실전형 대공전 시험, 각종 협동작전 테스트가 훨씬 정확하고 고강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활주로의 길이와 폭, 기상 조건, 전술 배치 환경 역시 KF-21의 진면목을 드러내기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요소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서해에는 한국군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실 사격 전용 환경이 촘촘히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해 곳곳의 암초와 무인도는 로켓, 유도로켓, 미사일, 자주포, 항공투하무장의 실탄 시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공군과 해군, 해병대가 모두 이 지역을 기반으로 실제 탄약을 사용하는 수준의 실사격 데이터를 확보해왔다. KF-21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순간 전문가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KF-21의 공대지 전력을 본격적으로 실전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중국 역시 이 가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다. KF-21은 이미 공대공 전투력에서 아시아 최강급 성능을 입증했다.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특히 미티어 미사일의 실사격 성공은 세계에서 단 4번째로 기록된 사건이다.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장거리, 요격 능력을 한국이 확보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대공 능력만으로는 중국 공군의 심장을 파고들기 어렵다.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공대공 능력과 공대지 능력이 결합된 전천후 전투기다. 서해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KF-21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공대지 타격은 공대공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센서 융합, 항전 장비, 통합, 데이터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한국군이 확보하려는 고정밀 타격 능력은 단순히 폭탄을 투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상 레이더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며 특정 표적을 센티미터 수준으로 관통하는 정밀성을 요구한다.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 기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 무기체계가 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KF-21의 서해 비행을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능력 확장 시점이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중국이 기존에 예상한 일정대로라면 KF-21은 몇 년 뒤에야 본격적인 공대지 능력을 실전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 속도를 높였고 이번 이동은 그 가속화의 명백한 증거였다. KF-21이 서해에서 비행을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국 전역의 주요 방공지휘소가 실시간 대응 분석을 진행했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KF-21을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이미 전략자산처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KF-21 이완성형 전투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며 주변국 모두가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KF-21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국제 군사 균형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했고 서해 상공의 변화는 그 첫 신호탄이었다. 중국이 느낀 압박은
그들의 반응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금 세계는 KF-21을 더 이상 개발 중인 기체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전략이다.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서해는 그 게임 체인저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실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장소였다. KF-21이 서해로 이동한 결정은 단순한 지리적 변경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략적 의지와 미래 청사진을 드러내는 상징적 조치였다. 제20 전투비행단은 사실상 한국 공군의 핵심 실전 기지로 불리며 각종 고강도 연합훈련과 실제 전력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KF-21을 이곳으로 가져왔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뚜렷했다. 이제 이 전투기는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실전성을 부여하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려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산기지의 조건은 KF-21의 전투적 잠재력을 끌어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활주로의 길이와 폭, 주변 대공 방어 체계의 구성, 기지 주변 공역의 확장성은 모두 고기동 초음속 기체의 테스트에 매우 적합하다. 사천에서는 제한적 여건 속에서 기동 데이터와 기본 무장 테스트가 중심이었다면 서산에서는 그 범위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속 접근, 고각 기동, 지형 회피 비행, 실전형 급강화 등 더 복잡하고 정밀한 작전형 기동을 다양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사천에서 KF-21을 추적하던 KT-1 훈련기와 달리 서산에서는 F-16급 추적기가 투입된다. 이는 기동 방향 변화 속도, 초음속 돌입 시 충격파 패턴, 센서 탐지율 등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KF-21의 전투 알고리즘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기체의 실전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한국 공군은 이미 F-16과의 복합기동, 근접전투 모의, 레이더 파형 분석 등을 통해 KF-21이 실제 전력 운용에 필요한 행동 패턴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서산기지는 또한 한미연합훈련의 중심축이다. 최근 진행된 연합훈련에서는 불과 5일 동안 2,000여 회의 출격이 이루어지는 기록적인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런 환경은 KF-21에게 단순한 시험비행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연합전력과 함께 비행 데이터를 교환하며 전술적 패턴을 실제 전투 양상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공군은 KF-21을 장차 다국적 작전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동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KF-21이 서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사격 데이터다. 서해는 한국군이 수십 년간 공대지 공대함 무장실험을 실제 화력 수준으로 진행해온 공간으로 지형이 복잡하고 기상 조건이 변덕스러워 실전성과 가장 가까운 자료를 얻기에 완벽한 환경이다. 또한 주변 해역에는 각종 실험용 무인도, 군사함초 지형이 분포해 있어 실제 폭발탄 사용을 전제로 한 고정밀 사격 시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실험 환경은 KF-21이 단순한 공대공 중심 전투기에서 벗어나보다 광범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공대지 무장은 단순히 탑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표적 탐지와 식별, 항전 장비 간의 동기화, 표적 좌표의 실시간 계산과 투하 궤적 조정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 탄약이 투하되어 폭발하고 파편의 확산 범위와 충격파 반응이 측정되는 환경에서만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KF-21이 서해로 이동한 배경에는 바로 이 실전적 데이터 축적이라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해 환경은 또 다른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지역은 전략적 민감도가 매우 높다. 이곳에서 KF-21의 공대지 능력이 검증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외교적 파급력까지 갖게 된다. 주변국들은 KF-21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서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의 실전적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 KF-21은 이미 공대공 능력만으로도 주변국의 주목을 끌었지만 공대지 능력까지 본격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은 한국 공군의 교전 양상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이며 KF-21이 서해에서 반복적인 실전형 기동을 이어간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전략적 신호로 작용한다. 단순한 전력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을 전제로 한 능력 검증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 움직임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KF-21의 서해 이동은 결국 한국이 본격적인 전천후 전투기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공대공을 넘어 지상 목표까지 정밀하게 압박할 수 있는 능력, 네트워크 기반 작전 구조와의 연동력, 주변국의 전략 계산을 흔드는 외교적 파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과정이 서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쌓이는 모든 데이터는
KF-21을 단순한 개발 기체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었다. KF-21이 서해로 이동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부분은 바로 공대지 능력의 조기 확보였다. 애초에 KF-21 블로거는 공대공 능력 중심의 설계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해에서의 실전형 환경과 항전 장비 통합 작업을 통해 공대지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장 탑재가 아니라 항공 전자장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이며 한국은 이 영역에서도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공대지 작전은 공대공 전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 처리를 요구한다. 목표물의 지형, 구조물 반사 패턴, 전자신호 특성, 주변 기상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계산해 단 몇 초 만에 최적의 궤적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정밀 유도 폭탄이나 중거리 타격 무장을 운용하려면 항전 장비와 센서 융합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무장 추가가 아니라 KF-21의 전체적인 전투 알고리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다. 서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실사격 데이터는 이 모든 기술적 도약의 기반이 된다. 공대지 유도 무장은 어떤 고도에서 어떤 각도로 투하되는지에 따라 정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전에서는 바람의 강도, 목표물 표면의 온도, 밀도 차이에 따른 충격파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국군이 서해에서 단연간 축적한 실험 환경은 KF-21의 공대지 능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이었다. KF-21은 이 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신뢰성 높은 타격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새로운 전투 패턴을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KF-21이 공대지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전천후 작전 기체로 가는 필수 단계다. 공대공 전투는 제압을 위한 기본 능력이지만 지상 타격 능력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공격의 핵심이다. 현대전에서는 공중에서 제공권을 확보하더라도 지상 목표를 무력화하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KF-21의 공대지 전력 확보는 단순한 기체 성능 강화가 아니라 한국군 전체 작전 체계를 혁신하는 변화였다. 공대지 전력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항전 장비와의 동기화 속도다. 목표물의 좌표가 갱신되고 센서가 이를 외부 네트워크와 공유하며 기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비행 경로를 재설정하는 모든 과정이 불과 찰나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블록2에서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한국은 블록1 단계에서부터 일부 기능을 앞당겨 테스트하고 있었다. 이는 개발 속도를 한 세대 앞당기는 조치로 주변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특히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주시한 부분이 바로 이 설계 변경 가능성이다. 항전 장비 구성의 일부 수정, 센서 융합 알고리즘의 조기 탑재, 공대지 무장 패키지의 초기 통합 등은 모두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KF-21을 초기 계획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천후 전투기로 조기 개량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기술적 도약을 의미한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의 공대지 능력이 확대될 경우 중국 동부연안의 특정 군사시설과 통신기지가 한국 전투기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전략 계산을 크게 흔드는 구조적 변화다. 근거리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기체는 주변국에게 위협적 자산으로 분류되며 실제 배치 여부에 따라 군사적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KF-21의 이번 조치는 중국군에게 실제적인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었다. KF-21이 확보하게 될 공대지 능력은 한국군의 미래 작전 개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은 전자전기, 투우론, 유인전투기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복합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중심축이 될 기체가 바로 KF-21이다. 지상과 공중, 해상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는 기존의 전투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 그 중심을 KF-21이 담당하게 되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고 유연한 공격 체계를 보유하게 된다. KF-21의 공대지 능력 확대는 단순한 성능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자력으로 정밀 타격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선언이다. 외국 의존도가 높은 무장이 아니라 자체의 기술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주변국의 군사적 균형을 바꾸는 신호로 작용하며 향후 KF-21의 진화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KF-21의 설계 변화 가능성은 단순한 개량 수준을 넘어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전략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다. 유럽의 주요 방산 매체들은 한국항 공우주 산업이 KF-21의 항전 장비 구조와 일부 시스템을 조기 최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대지 능력뿐 아니라 향후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킹 기술까지 빠르게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애초의 블록 단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의 전력을 조기에 완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설계 변경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전투기 설계는 한번 고정되면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 설계에서 방향성을 얼마나 넓게 잡느냐에 따라 미래 확장성이 결정된다. KF-21은 이미 내부 무장창 적용을 위한 여유 공간, 센서 융합 시스템 확장 슬롯, 레이더 처리량 증가 여지를 설계 단계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번에 제기된 설계 변경 가능성은 이 확장성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였다. 즉, 한국은 KF-21을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로 고정하지 않고 5세대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차세대 전투기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기 완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블록1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재설계는 개발 속도를 압축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초기에는 공대공 중심으로 운용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지금은 공대지 임무와 네트워크 기반 작전 능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외부 요인보다 내부 기술력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변화였다. 특히 한국은 레이더, 항전 장비, 데이터 링크 기술에서 빠르게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자체 개발 능력을 폭발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로 인해 계획보다 빨리 구조적 개량을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설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KF-21은 여러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얻게 된다. 첫째, 센서 융합 능력이 강화되면 전장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통합 화면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조종사의 판단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둘째, 항전 장비의 처리량이 늘어나면 더 다양한 무장 패키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이 넓어진다. 셋째, 내부 무장창 통합을 위한 구조적 기반이 조기 마련되면 스텔스 성능 역시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KF-21이 단순한 기체 개량이 아니라 구조적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KF-21의 향후 개량 방향은 스텔스 강화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외부 무장 탑재를 기본으로 하지만 내부 무장창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 여유를 확보해둔 상태다. 내부 무장창이 갖춰지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대폭 줄어들며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 모두에서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체들이 모두 스텔스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F-21의 스텔스 확보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킹 강화 역시 중요한 변화다. 미래 전쟁은 단일 전투기가 단독 임무를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다. 전투기는 각종 드론, 위성, 지상 관측 장비들과 동시에 연결되며 이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최적의 전략을 만든다. KF-21은 이 네트워크 중심 구조의 핵심 기체로 자리 잡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무인기 통제 기능과 데이터 링크 고도화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러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이후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한국 내부에서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의 기술 유출 시도는 한국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주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설계 변경을 통해 핵심 기술을 한국 독자 기술로 빠르게 고도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는 단순한 방어적 조치가 아니라 기술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경쟁국보다 앞서기 위한 공격적 전략이었다. 설계 변경이 갖는 또 하나의 함의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전투기 시장은 기술 수준과 납기, 가격의 삼박자가 맞아야 경쟁력이 생긴다. KF-21은 이미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설계 변경을 통한 조기 고성능화가 더해진다면 시장성은 더욱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KF-21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KF-21이 조기 스텔스 기능과 전천후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면 기존의 고가 전투기를 대체할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KF-21의 설계 변경 가능성은 결국 한국이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하려는 결정적인 움직임이었다. 기술 혁신, 보안 강화,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KF-21은 지금까지의 개발 흐름을 뛰어넘어 더 높은 단계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전환은 한국 공군뿐 아니라 국제 군사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외부 변수로 떠오른 사건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 의혹이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명목으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실제로 일부 연구원은 수사 대상에 올랐고 온라인에서는 KF-21 관련 설계 자료가 판매된다는 게시글이 등장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 사건은 한국이 KF-21 개발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일정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해왔지만 기술 유출 사건 이후 모든 접근 체계를 재정비했다. 핵심 기술은 한국 내부에서만 관리하고 설계와 항전장비 관련 자료는 외부로 단 한 줄도 나갈 수 없도록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 한국이 설계 변경을 조기 추진한 배경에는 바로 이 기술 보호 전략이 있었다. 만약 일부 기술이 밖으로 흘러나갔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면 외부에서 탈취한 정보는 무의미해진다. 한국이 실전형 공대지 능력을 조기 확보하려는 이유 역시 이러한 기술 우위 전략과 맞닿아 있었다. 기술 유출 사건과 맞물려 더 큰 논란을 불러온 것은 터키 우주항공산업이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양국이 새로운 군사협력 관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었다. 터키는 자체 전투기 프로젝트인 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과 레이더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술 부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터키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고 미래 전투기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을 매우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공동개발 국가였던 인도네시아가 금전적 분담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던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개발국과의 협력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 KF-21 개발에 제3국을 포함할 경우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지분을 줄 수 없도록 계약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협력 관계를 통해 KF-21 기술을 다른 곳과 연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터키와 협력하게 되면서 한국 측은 기술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했다. 터키의 칸 전투기는 첫 비행 성공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 개발은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엔진 기술 부족으로 시험기가 연속 생산되지 못했고 전자장비와 레이더 통합에서도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터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잠재적 기술 도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조합이었다. 한국 내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국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이 서둘러 KF-21의 성능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외부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협력을 이어가더라도 한국이 더 빠르게, 더 높은 수준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 KF-21의 우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 공대지 능력 강화 외에도 네트워크 중심 전투 기능을 조기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의 핵심이며 터키나 인도네시아가 단기간 내에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다. KF-21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다.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외부 경쟁국보다 먼저 미래 항공 전력을 손에 넣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이다. 기술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큰 경고였지만 동시에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개발을 성공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주변국보다 몇 단계 앞선 독자적 전투기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협력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동맹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항공기술 기반의 실제 개발 능력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KF-21을 통해 기술 격차를 더욱 확대하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었다. 결국 기술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였다. 한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강력한 보안과 더 빠른 기술 혁신이라는 해답을 찾았고 그 결과 KF-21은 경쟁국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미래의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군 작전 구조 전체를 바꿔놓을 전략 무기 체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공대공에서 이미 입증된 능력, 공대지 전력의 조기 확보, 설계 변경을 통한 구조적 확장성,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투의 핵심 기체로서의 가능성까지 KF-21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예상했던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속도로 전장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서해 이동 이후 한국이 집중하는 분야는 미래 항공전의 중심 기술인 유무인 복합체계였다. 유무인 복합체계는 전투기의 역할을 완전히 바꾼다. 기존에는 한 대의 전투기가 모든 임무를 혼자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KF-21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들을 지휘하며 상황을 통제하게 된다. 이 방식은 적의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위험 지역에서 전투기를 보호하며 동시에 기체 하나가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 유연성을 제공한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빠르게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KF-21이 이 지휘구조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킹 능력 강화는
KF-21이 5세대 전투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서는데 핵심 요소다. 미래 전쟁에서 승부는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통합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KF-21은 고속 데이터 링크,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 동시 표적 교전 능력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F-35와 유사한 수준의 네트워킹 전투력을 갖추게 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공대지와 공대공 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이유 역시 이 정보 중심 전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KF-21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성능은 내부 무장창 도입과 함께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확보다. 내부 무장창이 적용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어들어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장거리 침투 능력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생존성 향상뿐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며 주변국의 전략 계산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요소다. KF-21이 스텔스와 네트워킹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5세 대급 전투기 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국제시장에서의 KF-21의 위상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기존 전투기 시장은 고가의 전투기와 저성능의 저가 전투기 사이에서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KF-21은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탁월해 중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개발국조차도 KF-21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지 못할 만큼 빠른 성능 확장은 해외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해 이동 이후 관련 문의가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특히 주변국의 전력 재편 과정에서 KF-21은 점점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5세대 전투기 전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존 전력과 신형 전투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전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KF-21이 공대지 능력까지 확보하면 중국 동부 연안의 주요 시설은 물론 광범위한 지역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전략 계산을 바꾸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며 한국 공군의 위상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KF-21의 미래는 단일 플랫폼에 머물지 않는다. 스텔스, 네트워크, 유무인 복합, 고정밀 공대지 타격, 초장거리 센서 융합 등 다양한 기술이 하나로 모이면서 한국은 사실상 5세대와 6세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빠른 설계 변경과 실전형 시험 환경은 개발 효율을 극대화하며 경쟁 국가들이 따라잡기 힘든 KF-21은 이제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 군사 주권 확보, 국제시장 진출, 그리고 미래 전쟁에 대비한 작전 구조 개편까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해 이동은 그 변화의 신호탄이었으며 KF-21은 앞으로 더 강력하고 완성도 높은 전투기로 진화해 한국군의 전략적 핵심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이제 KF-21을 더 이상 실험기나 초기 단계의 기체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명백한 전력이며 새로운 군사 균형을 만들어낼 게임 체인저